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고용시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된 신규 일자리 숫자가 당초 예상에는 84만 5천 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94만 3천 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 오늘 발표된 거는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업들이 구인한 숫자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기 때문에 조금 전이긴 합니다만은 1,010만 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910만 건보다도 100만 건이 많은 거고 또 올해 920만 건보다도 90만 건이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2000년도부터 이 집계를 해왔다 그러는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구인 숫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레저 접객업소에서 구인 건수가 16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쯤 해가지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이 레저나 접객업소 쪽에서 사람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만 6월 달의 숫자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의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기업들은 열심히 사람을 찾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일하려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나온 그 통계치 중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실업자 숫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달이긴 하지만은 실업자가 87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인 숫자가 1,010만 명이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찾는 기업이 직장을 찾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미스매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아무래도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9월 6일 날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끝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 일자리 부분의 고용 통계는 점점 더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면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우려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몇 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CNBC에 출연을 해가지고 8월과 9월에 신규 일자리 숫자가 80만 건을 넘어서면 10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FOMC 관련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지금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CPI가 아니고 월말에 발표되는 PCPI 아닙니까? 네, 개인 소비 지출 그렇죠. 가격 지수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 연준이 금방 반응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면은 테이퍼링이 빨라질 거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또 미국의 또 테이퍼링 관련해서 또 고용시장 관련한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수치 중에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 그러니까 7월 달 수출 증가율이 19.3%로 나왔습니다. 19.3% 그러면은 상당히 큰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6월 달에 얼마를 기록했었는가 하면 32.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비해 가지고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20.8%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8.6에서 8.3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모건 스탠리는 8.7에서 8.2 그러니까 더 많이 0.5%포인트를 갖다가 하향 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또 생산자 물가도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7월 달에 9%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시장 전망치 8.8%보다 높고 그리고 1월 이후에 쭉
추이를 볼 것 같으면은 1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지고 5월 달에 9%를 한번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8.8%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7월 달에 8.8%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중국도 나름 아무래도 노동 인력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볼 적에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판매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하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이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세계로 판매하는 수출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수출하는 결과를 갖고 올 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 애플 공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콘이 그 중국에 갖고 있는 공장 중에 제일 큰 게 허난성의 정저우 지역입니다. 물론 네. 이 정저우 그러면은 최근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딱히 이 표준 삼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 정저우 공장에서 인력 채용을 했는가 하면은 성수기에 특별 보너스를 갖다가 1만 200위안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1만 위안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위안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정저우 공장 이외에 다른 하청 업체들 그러니까 럭스셔 정밀이라든가 렌즈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더라도 이 신규 채용 특별 보너스를 5,000위안에서 10,000위안으로 올리고 또 2,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중국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아무래도 노동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 성수기에 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애플이 아이폰 13을 갖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노동 인력이 전번 인구 통계에서도 봤지만은 노동 인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원인이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공장,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정저우 공장의 평균 인력을 봤더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은 대략적으로 2010년에 9,225위안에서 2020년에는 24,783위안.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싸게 물건을 만드는 어떤 경쟁력, 가성비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말씀도 나눠봤고요. 이어서 또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 텐데요. 중국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규제, 뭐 교육, IT, 게임 산업,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예계까지 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우 아시죠? 우리나라 그 엑소 전 멤버였다가 네. 중국으로 간 친구. 이 친구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강간 혐의로 해가지고 중국 그 당국에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놓고 있는데 중국 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5일날 서명을 냈습니다. 서명을 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크리스 유 사건은 팬덤 문화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연예 산업의 가파른 성장은 억제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우 팬클럽 1,300곳을 폐쇄를 했고 그리고 또 관련된 계정 4,000곳을 갖다가 비활성화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크리스 우를 언급한 채팅, 네. 15만 건 정도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유해하다 하면서 삭제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중국 당국이 움직이니까 실제로 SNS 그러니까 더윈이
더우인이라는 게 중국의 틱톡 아닙니까? 그렇죠. 더우인하고 콰이쇼우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팬들 게시물을 갖다가 240만 건씩 이 삭제를 한다든지 계정을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에 대한 팬덤 현상 어떻게 보세요?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은 클리프 리차드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클리프 리차드가 1969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젊은 여성 팬들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네. 어쩌다가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렇게 됐지? 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랬었는데 아무 일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커서 애 낳고 또 그 애들은 네. 또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연령 시기에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CNN이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중국 정부는 그 오랫동안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유명 연예인을 떠받드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팬클럽들이 말하자면 어떤 재산의 과시라든지 사치를 부추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게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군기잡기의 일환이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때까지 IT라든가 사교육이라든가 뭐 여기에 규제를 하다가 이제는 문화계까지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중국의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부라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연예인 숭배 현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연예인 숭배 현상을 비판을 하면서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런 어떤 팬덤 현상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한류 콘텐츠가 뜬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팬덤의 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덤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보고 한다면은 아무런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어떤 자생적인 대중문화가 커지기에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중국 당국이 뭐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뭐 그 투자 회수에 나선 이제 투자가들도 이제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장돼 있는 중국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크 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ETF 있죠. 거기서는 지난달 말에 발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에서 중국 주식이 한 8%쯤 됐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달 말에 발표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전부 다 팔았다.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40억 달러 정도 운용하는 ETF인데 그중에서 한 100만 달러치만 남겨놓고 다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뭔가 하면 비상장, 아직 상장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네. 특히 사교육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푸다오라는 데하고 조예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해 말에 기업 가치를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외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푸다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당시에 155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40억 달러를 유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조예방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를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데가 주로 어딘가 하면은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건 뭐 중국 기업이니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데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 사교육 금지 조치를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랬죠. 영리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의 기반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투자한 금액을 갖다가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를 해놓고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하려고 그러면 그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그 계약서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불법 영업이라든지 지배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과연 지금 중국의 사교육 업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중국에 들어갔던 투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